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된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니어 이슈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1000만의 시니어들, 늘 마음에 품고 있는 아주 지대한 관심사,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존엄한 죽음이죠. 자, 최근 코로나19라는 한낱이 미생물에 불과한 바이러스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자, 그래서인지 이 시니어들 삶과 죽음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인 관심사는 이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과연 이 존엄한 죽음이란 또 무엇인지, 소위 말하는 웰다잉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와 더불어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아젠다에 대해서 제대로 뒷받침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노인 인구 1천만 시대, 한국 사회는 왜 죽음을 외면하는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1부에서는 웰다잉, 좋은 죽음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사회적 과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먼저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윤득형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사나톨로지협회 임병식 이사장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논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웰빙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친숙한 그런 이제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웰다잉?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지? 자, 그런데 전문가들은 웰빙과 웰다잉이 전혀 별개의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대체적으로 결론 지어지는데요. 웰빙, 웰다잉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는지 한번 두 분의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임병식 이사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웰빙, 웰다잉 어떻게 다른 겁니까? 다른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웰빙, 존재, 잘 존재함. 이 존재함에는 죽음과 삶이 함께 같이 있는 거죠. 네. 웰빙은 하나의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웰리빙, 네. 잘 살아감, 또 웰다잉, 잘 죽어감. 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것이 웰빙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성성하게 잘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살아감과 죽어감이 동시적으로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어떤 그 공시성이 바로 이제 그 존재의 웰빙의 그러한 온전 존재가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웰빙과 웰다잉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그렇죠. 같이 예. 연속선상에서 생각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 윤동주 씨의 서시에 이런 시가 있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죽어가는 것, 모든 것을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은 어김없이 다 살아있는 것들이죠. 네. 살아있는 것은 어김없이 또 다 죽어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동시적이죠. 네. 단지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할 뿐이지, 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다 어김없이 다 죽어가고 있고, 어김없이 죽어가는 것은 다 살아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에 존재함의 어떤 권리자 특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득형 회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웰다잉이라는 것이 잘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잘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잘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웰빙과 웰다잉은 이게 동떨어져 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함께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우리가 인간이 그러니까 죽음, 좋은 죽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 죽느냐 사람들이 묻는데, 그거는 어떻게 잘 사느냐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대로 죽는다라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웰빙 한다라고 하는 거, 웰다잉 한다, 이것은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윤득형 회장님, 그런데 우리 시중에서 많은 이제 상품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이 나올 때 웰빙을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런 영향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웰빙에는 굉장히 친숙하지만 웰다잉은 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연속성상에서 같은 것이다 이제 두 분께서 다 이제 동의를 해주고 계신데 웰빙이 강조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 뭐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문화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사회문화를 한 키워드로 보자면 한 70년대, 80년대를 보면 네. 그때는 생존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네네네. 뭐 새마을 운동도 하면서 네.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던 내 집 마련 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7, 8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90년대 접어들었을 때 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삶,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보다 풍요롭게 살 것인가 그게 이제 웰빙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웰빙이었어요. 네. 가장 키워드가 웰빙. 그러니까 웰빙, 건강, 좋은 음식들 네. 이제 그런 거를 찾아서 웰빙 하자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시기를 지나왔던 분들이 보니까 이제 가깝게 지내던 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네. 죽어가는데 그냥 뭐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는 이제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은 이제 평균 연령이 남성이 79세고 여성이 86세인데 네. 근데 그 통계까지 산다면은 암으로 죽을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암으로 말기 고통스럽게 특히 이제 호흡기 착용을 한 채 죽게 되었을 때 아무 인사도 없이 그냥 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아,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심을 갖던 웰빙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 잘 죽는지 네.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웰빙은 웰다잉이다 얘기하는 것이 사실 같은 의미로 얘기할 수 있고 그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또 남아있는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웰다잉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붙여서 네네, 말씀을 그러십시오. 드리면은 네네, 그러십시오. 예를 들어서 영국 그 죽음의 질 평가에서 영국은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영국에서는 좋은 죽음이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정의된 게 있어요. 첫 번째, 익숙한 환경에서 존엄을 유지한 채 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 곁에서 네. 고통 없이 죽는 것을 좋은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시 삶을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익숙한 환경 안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곁에 있으면서 고통 없이 죽어가는 거. 이것이 웰다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이것 또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웰다잉은 웰빙이다. 네. 윤득형 회장님 뭐 오늘 결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벌써. 그런가요? 임성식 이사장님. 네. 이 웰빙을 강조하는 사회풍조 물론 동의 안 하시죠? 일단 웰빙이라는 뜻은 그 우리가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 네네. 책을 이게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이 물질 문명, 네. 이 풍요로워지면서 우리의 정신성, 우리의 의식성마저 물질화되어진다는 거죠. 네. 그럼 자유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본성, 네. 인간다움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움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오히려 현대 물질 문명은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나 영혼마저 물질화되어진다. 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가, 이런 삶에 대한 자기 성찰에 대한 진정한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우리는 회피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바로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의 하나의 근간이 된 주제이죠. 그러니까 웰빙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물질 문명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거친 음식을 먹더라도 비루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진정성에 대한 인간다움의 모습을 발현하고자 하는 그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웰빙의 정신이죠. 네. 웰다잉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냥 죽어가는 것이 그냥 물질처럼 디케이 이렇게 흘러가고 수동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네. 죽음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이지만 나에게 엄습되어지는 것이지만 그 죽음이 내가 어떤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주체성에 대한 확립. 네. 이것이 진정한 웰다잉의 네. 어떤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최근에 이 웰다잉이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네. 지자체라든가 또 복지관들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 또 교육, 또 포럼 이런 것들이 이제 열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이 웰다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 행사, 뭐 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이 시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웰다잉 이 도대체 뭔가 저희 이제 두 분께 질문을 좀 직설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웰다잉은 네모다. 윤영두 기사장님 어떻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기 이게 쉽지 않은데 일단 저는 웰다잉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웰다잉은 사실 이 죽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평상시에 생각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평상시에 생각 안 하는 죽음, 저 멀리 있는 죽음을 오늘 내 앞에 갖다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그러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분명 달라질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웰다잉은 그렇게 죽음을 사색하면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사색하고 실천하는 것이 웰다잉이다. 그러니까 뭐 네모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웰다잉은 일단 잘 살아야 잘 죽는 것이다. 이것도 조금 뭐 부족한 느낌이 있는데 뭐 웰다잉은 뭐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이다. 뭐 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웰다잉은 내가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맞이하는 죽음, 준비해서 맞이하는 죽음이지 네. 막 갑자기 죽음을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네네. 그 끝에 가서 막 죽는구나라고 해서 막 네. 당황해서 당하는 죽음이 돼서는 안 되는 된다. 것이고 네. 예, 준비하는 죽음 네. 예, 좋습니다. 예. 뭐 한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하기엔 참 이게 복잡하고 난해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던지겠습니다. 임병식 기사님은 웰다잉은 네모다. 네모를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 윤득형 박사님, 회장님의 네.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삶의 소중함, 삶의 우선순위,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죽음에게 물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성공적이지 않나 이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죽음이 무엇인가, 삶의 우선순위, 삶의 소중함이 무엇인가를 미리 이제 죽음에 물어본다는 그 말은 이 철학자 하이데거가 선구적 결단이라는 아주 용어를 만들어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을 연기한다는 거죠. 네. 타자의 죽음만 우리가 바라볼 뿐이 내 죽음을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죽음은 늘 미래적 죽음이죠. 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 직업, 돈을 벌어야 되고 또는 비본질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은 아닌 이 비본질적인 것을 우리는 자꾸 행위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 죽음을 맞닥뜨린다면 미래적 죽음을 오늘 우리 윤득형 박사님 말씀한 거죠. 오늘 갖다 놓는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네.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훌륭함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직면해서 네. 누가 답하지 않아도 누가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질문이 바로 웰다잉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런 우리가 이쪽에서 웰다잉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명제가 있어요. 예. 그건 이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네네네. 메멘토 모리. 이거 라틴어로 모리는 죽음이죠. 네. 메멘토, 이게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까르페 디엠. 오늘을 현재 이 순간 최선으로 살 수 있다. 까르페라는 건 바짝하다, 장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엠이라는 것은 현재, 데이. 오늘, 오늘을 살 수 있다. 네. 이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이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그런 주제하고 네.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두 분과 사전에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웰다잉은 내가 죽기 전에 후회할 일들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어쨌든 그만큼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운 것이 또 웰다잉이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문제, 또 삶이라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두 분의 말씀 같이 경청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이 네모에 나의 웰다잉은 무엇이다 한번 정의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앞서서도 말씀들 다 해주셨지만 이 웰다잉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좀 웰빙, 그러니까 삶과 분절적으로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죽음, 이거 왠지 두렵고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솔직히 생각하면 나도 죽을 건 확실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죽음에 대한 뭐랄까요, 편견이랄까요, 잘못된 인식들이 좀 있을 듯한데요. 윤득형 회장님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뭐 평소에 좀 느끼고 계신 게 있는가요? 네, 뭐 우리나라 사회뿐 아니라 사실 제가 미국에서 한 10년 정도를 살면서 봤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게 예, 모든 인간이 죽음 네. 앞에 네.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뭐 아무리 어떤 좋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라도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시점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근데 문제인 것은 우리 사회가 아직 맞이하지도 않은 그 죽음, 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회피한다는 사실이 네. 좀 사회 문화적으로는 좀 뭐 잘못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 방송국에 왔는데 이 방송국에 엘리베이터에 4층이 없고 F층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F층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4층인데 왜 네. 4자를 네. 쓰질 않았을까. 네.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거 죽을 네, 사자하고 맞습니다. 음률이 같다고 해서 안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심지어 어떤 병원에는 4층 자체가 없어요. 네, 네, 맞습니다. 4층이 없고 그냥 3층, 5층 이렇게 돼 있는 네. 병원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실제로 4층, 뭐 4층이라고 뭐 더 일찍 죽어 나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문화가 거기에 반영된 네. 거라고밖에 네. 볼 수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죽음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마지막 성장 단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큐블러 로스는 그 나비를 비유로 해서 죽음이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후생 같은 책을 봐도 그렇고 어린이와 죽음이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거기서는 죽음이 죽음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후에 어떤 뭔가가 있다. 네. 그래서 뭐 임사 체험했던 사람들의 그런 체험에 대한 기록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 죽음이라는 거는 마치 애벌레가 이렇게 뭐 기어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고치를 만들어서 그 고치 안에서 한번 죽음을 맞이하죠. 네. 근데 그렇게 죽었던 애벌레는 다시 그거를 깨고서 나비로 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네. 다시 사는 것이다. 큐블러로서는 이제 죽음이라는 걸 그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면은 네.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뭔가 모든 것을 무의 세계로 돌리는 그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약간 종교적인 인식이 좀 바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모든 종교에는 그런 어떤 사후세계에 네. 대한 어떤 관념들이 다 있죠. 제가 갑자기 문득 개인적인 그 경험이 떠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담임 선생님께 매를 맞는데 10명의 이제 친구들과 함께죠. 저 끝에 있는 친구가 매를 맞을 때는 별로 그렇게 감이 안 와요. 근데 바로 옆에 친구가 맞을 때까지 점점 그 이제 엄습하죠.
그러다가 바로 옆에 친구가 이제 매를 맞을 때는 곧 내 차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가 매를 맞는 것이 나의 이제 상황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게 아마 이런 죽음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 회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죠. 네. 네, 동의하고 지금 우리 죽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처음 모두의 말씀 나눴듯이 반대가 아니거든요. 네.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이 있으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예를 생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생물학적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몸은 지금 거의 8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네. 있는데 우리 한 호흡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4초 안에 우리 2천만 개가 죽어요. 세포가 2천만 개가 죽고 2천만 개가 또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가 죽지 않는다면 한 호흡에 2천만 개가 죽고 2천만 개가 살아나는데 죽지 않는다면 우리 몸은 유지할 수가 없죠. 네.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더 큰 생명. 우리가 이걸 전문적 세포 예정사라고 이야기하면 아포토시스라고 네. 하는데 세포는 죽어야 돼요. 죽음이란 방식을 통해서 또 새 세포가 태어나고 생명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유지 방식은 죽음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생명 유지되어지는 것이 생명계의 현상이죠. 네, 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일면적인 가치만 자꾸 강조한다는 거죠. 죽음은 부정적이고 네. 삶은 긍정적이고. 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는 이 시니어들, 더 큰 우리 어른들은 삶과 죽음이 반대가 아니라 서로 상호회적인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런 죽음에 대한 금지, 죽음에 대한 부정은 프랑스 사회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근대 의료가 강화되어지면서 현대인들은 죽음을 금지당한다. 금지당하는 죽음, 네. 금지당하는 애도, 금지당하는 비탄이라는 거죠. 박탈당하는 비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애도할 수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의료 제도의 문제이죠. 물론 바이러스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현대 의료 체계는 죽음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죠. 네. 죽어서는 안 돼. 네. 죽으면 의학의 실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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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것이 의사 양심이에요. 생명을 존중해야 되고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내는 게 의사 양심이죠. 근데 그건 의사 양심이에요. 그렇지만 정작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 양심이 보편적인 공리로 통용이 될 수 있는가, 보편적 윤리로 통용될 수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는 의사의 양심과 의사의 판단할 수 있는 권리마저 죽음을 이제 환자에게 또는 내담자에게 정해 주는 것도 의사인들의 전문가적인 어떤 식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인들의 이 죽음을 왜 금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큰 사회 체계나 구조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는 죽음을 금지하고 현대인들의 죽음이 금지되어지고 죽음의 부정을 보고 죽음을 부정하고 죽음을 박탈하는, 애도를 박탈하는 이러한 어떤 부정적 담론에서 긍정적인 담론, 죽음을 이야기하고 네.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오픈하고 서로 나누고 그럴 때 죽음의 가치도 이제는 다시 복권, 회복이 되는 것 아닌가 네. 또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엘리베이터에 4자 네, F로 쓰지 말고 4자로 당당히 쓰자. 그럼요. 이사장님 말씀하신 맥락에서 제가 언젠가 윤 회장님께서 죽음의 상업화라는 개념으로 강의를 하신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간단히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죽음이 이제 상업화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하고 네. 연관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장례 문화도 그렇고 앞으로 또 뭐 호스피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죽음이 자연스럽게 죽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까 임병식 이사장님 말씀처럼 그 의사들은 죽음을 의학의 실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향과 또 이제 한국 사회의 문화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문화가 또 합해지게 네. 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실 분들도 죽을 때가 되면 병원으로 다시 가게 돼서 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상업화라고 얘기하는 건 병원에서 어쨌든 돌아가시게 되면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죠.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제가 요즘 최근에 병원 장례식장을 다녀봐도 주로 서울에 있는 그 상급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는 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 뭐 S대 병원, 세무슨 병원 이런 거 말씀하시는 예.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내가 그 우리 아버지를 그런 데서 모셔야지 뭐 아버지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과 동시에 내 체면이 쓰는 문화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 네.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죽음이 병원으로, 그러니까 병원으로 옮겨가고 또 이제 장례가 또 병원에서 치러지고 네. 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 현상을 제가 보는 게 호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법에 의해서 이제 호스피스 지금 뭐 가정 호스피스 시범 사업도 하고 있고 호스피스가 좀씩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호스피스 시설 같은 경우에 서울 외곽에 있는 시설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마치 거길 가면은 이제 뭐 버려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을 내가 거기다 모신다라고 하는 게 조금 뭐 죄송스러운 생각도 있고 근데 불효하는 정말 것 같고요. 불효하는 것 네, 같고 근데 이율 배반적인 거는 그러면서 양로병원 또 네. 요양병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렇게 마치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하는 네. 그 요양병원에 그렇게 모신 그 호스피스의 정신을 이해하고 정말 편안하게 마지막 내 남은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외곽에 있는 데는 안 가고 상급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는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네. 죽음에도 뭔가 뭐 등급이 매겨진다 그럴까요? 아니면 상업화되고 있는 그 우리나라 이제 현실이 좀 저는 많이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죽음마저도 돈으로 환산하게 하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임명식 이사장님은 의사이시고 그리고 또 요양병원도 운영을 하시고 근데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절실하게 좀 접하고 계실 텐데 어떠십니까? 이 죽음의 상업화라는 측면에서 덧붙이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지금 우리 그 한 예로 우리나라의 요양병원이 한 1,300개 정도 네.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입원하신 분들이 25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만약에 요양병원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 환자들은 어디 갈 데가 없죠. 네. 한국의 가장 그 어느 세계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장점은 요양병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 네. 이것이 나이 든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서비스를 받고 있죠. 그런데 한국의 요양병원의 실정이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죠? 이게 계속 적자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사회에서 공단에서나 심사평가에 이렇게 평가에서 계속해서 어떤 수혜되어질 수 있는 평가 항목들이 충분히 자생할 수 있는 그러한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턱없이 부족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양병원의 운영 실태가 자꾸 환자가 도구화 되어지고 네. 대상화되어서 네. 환자 중심이 아니라 환자를 통해서 뭔가 운영이 되어지는 이런 어떤 구조 이런 것들이 네. 한국 요양병원들의 어떤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네. 한 인간이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구화되어 대상화가 아니라 절대적 주체로서 한 인간으로서 목적적으로 대해야 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이런 의료 체계가 결국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전환의 어떤 인식 전환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서두에 그 윤덕형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영국에서 좋은 죽음의 첫 번째 조건 내가 살던 곳에서 네, 익숙한 맞습니까? 환경에서. 네. 네. 지금 갑자기 또 그 얘기가 또 떠올라서 네. 또 선진국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그래서 내가 살던 곳에서 늙어가면서 노후를 맞는 것 그래서 굉장히 좋은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렇게 굉장히 산업화로 급격하게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제대로 모실 수 없는 이런 환경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자, 그
화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자, 웰다잉 또 이런 죽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2008년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김할머니 사건을 또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고령의 그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이제 도저히 소생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단계까지 온 거죠. 근데 고인의 이제 평소 유언에 따라서 가족들은 연명 치료를 거부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의사들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주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당연히 병원 측에서는 거부를 했겠죠. 불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유가족들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합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에 기초해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 이후에 급격하게 이 존엄사, 특히 설익은 그런 개념에서는 안락사라는 그런 논란 이슈들이 굉장히 이제 크게 부각이 됐었죠.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존엄사와 안락사, 이 뭐지?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두 분께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병식 이사장님은 이 존엄사와 안락사를 어떻게 좀 이해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존엄사하고 안락사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안락사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우리나라에는 안락사법이 없죠. 네. 근데 존엄사법은 있어요. 네네네. 웰다잉, 소위 웰다잉 법이라고 하는 것. 안락사법은 의사가 그러니까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독극물을 주입하거나 장치를 해서 환자가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안락사의 하나의 어떤 형태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네. 안락사에는 의사의 환자의 동의에 의해서 의사가 적극적으로 의사가 버튼을 누르느냐 아니면 환자가 버튼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져요. 안락사에는 그걸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네. 보통 얘기합니다. 네. 안락사에는 의사가 소극적 안락사라는 것은 의사의 조력 자살. 네. 이걸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환자의 요청에 의해서 의사가 독극물이나 생명을 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버튼을 환자가 누르는 거예요. 그걸 의사 조력 자살. 그리고 안락사는 환자 요청에 의해서 의사가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의사가 자입을 하는 것, 네. 독극물 넣는 것. 이걸 적극적 안락사로 하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안락사는 없어요. 미국에서는 오리건주나 또는 이제 네덜란드 또는 스위스 이런 나라에서 이제 시행되고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없습니다. 대신에 존엄사법이 있죠. 존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규정했듯이 더 이상 생명 어떤 의학 처치로도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임종 환자에게 그런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남아있는 생명을 환자가 품위 있게, 여기서 품위라고 하는 것은 저는 화해와 용서 또는 네. 가장 평안할 수 있는 평안한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가족들, 사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마지막 보내면서 자신의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마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존엄사법이 정신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분명히 안락사와 존엄사는 다른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고요. 윤득형 선생님께서 조금 더 뭐 같은 얘기죠. 보충 네, 설명을 좀 비슷한 해주신다면. 네.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안락사와 존엄사. 근데 이제 먼저 존엄사에 대한 얘기를 네. 좀 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저는 지금 각당복지재단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등록기관이거든요. 네. 사전전병 의료요양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 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관리기관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에요. 이제 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늘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존엄사라고 하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써달라. 네. 왜냐하면 이 존엄사라는 것이 이 미국에서 처음 이게 단어를 쓸 때 death with dignity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death with dignity는 사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안락사를 얘기하는 말이었죠. 그렇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2005년에 오레곤주에서 그 테리 시아버라고 하는 네. 그 여성이 이 식물인간으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가족들이 뭐 한 7, 8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중단해 달라라고 네. 병원에 요청을 했고 그거를 이제 들어주지 않자 이제 법에 소송을 했고 이제 법에서는 이 death with dignity를 존중해줘서 호흡기를 떼게 했죠. 아니 호흡기를 뗀 게 아니에요. 그 식물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가호흡이 있던 상태에서 영양 공급을 중단을 한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한 10 며칠이 있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던 게 death with dignity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락사를 얘기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존엄사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는 그 웰다잉 웰다잉법 그래서 좀 뭐라 할까요? 그 웰다잉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품위 있는 죽음, 존엄한 죽음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로 네. 이렇게 조금 좀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면은 그냥 존엄사라고 쓸게요. 근데 그 존엄사와 이 안락사가 어떻게 다르냐? 저는 이제 그걸 구분할 때 생명 연장의 가능성, 생명 소생의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네. 생명 소생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는 안락사인 거고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거. 여기서 이제 연명 치료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4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네.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그리고 심폐소생술 등의 의학적 시술로서는 치료가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는 그 연명 치료죠. 이제 그것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거.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존엄사나 우리가 얘기하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얘기하는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는 특별히 아까 임병식 이사장이 계속 강조했던 게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죽음의 주체성, 네.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이 마지막에 나의 존엄함을 지키는 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이 존엄사인 네. 거고 네. 그렇지 않고 생명 연장의 가능성이 있는 네. 그래도 그냥 놔두면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살 수 있는 소생이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생명을 그냥 인위적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떤 조치를 하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안락사인 거죠. 그렇군요. 그 존엄사라는 의미에서 용어 사용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존엄사라 얘기하겠습니다. 이 존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사장님 그 사나톨로지 네.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인데 우리 저 제작진께서 친절하게 자막을 넣어주셨겠지만 사나톨로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보통 우리가 사나톨로지 하면 번역으로 하면 이제 죽음학이라는 네. 뜻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죽음학을 생사학 네. 또는 임종학 네. 또는 사생학이라고 네.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이 죽음학을 기초로 해서 나타난 게 죽음 교육이나 네. 웰다잉 교육 또는 호스피스, 네. 완화의학 뭐 이런 죽음과 생명과 죽음을 다루는 모든 학문의 범주를 우리는 죽음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사나톨로지. 그래서 한국에서 사나톨로지란 말을 자꾸 죽음학, 죽음 얘기하는 게 자꾸 부정적이고 금기시되는 그런 인상이 되다 보니까 또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사나톨로지 그걸 학면 그대로 이제 네. 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사나톨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제 숨기신 거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몬테소리를 네, 네. 뭐로 번역을 할까요? 몬테소리로 그냥 번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나톨로지도 그냥 그러니까 사나톨로지 학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나톨로지 뭡니까? 중학이 뭡니까? 그러면 굉장히 그 담론이 네. 커지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하면 융통섭 학문인데 네. 가장 밑바닥에는 인간학, 네. 인류학이 기본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환자에게 신마저 침묵하면서 그를 위로하는 그 인간학적 측면이 네. 인간의 밑바탕을 두고 거기에 문화사회학, 네. 그다음에 종교 영성학, 심리상담학 또는 윤리학, 철학 이런 어떤 의학, 생물학까지 이런 것들이 서로 학문의 경계들이 통섭적으로 죽음이란 문제, 삶이란 문제를 다각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네. 전망하는 그러니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사나톨로지 죽음학이라고 볼 수가 그러시군요. 있죠. 자, 우리 지금까지 계속 웰다잉에 대해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웰다잉, 죽음. 한국 사회에서는 곧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그래서
보면 대부분 그 대상은 시니어들입니다. 시니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인데 우리가 나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곧 죽을 대상으로 얘기가 되고 물론 이제 본인 당사자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쉽게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우리 죽음을 왜 시니어들만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기 이 학생들에게도 너의 인생과 특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교육하고 이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좀 갖고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윤득형 회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럼요. 예. 뭐 죽음 교육이라고 동의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죽음 교육을 저희는 벌써 제가 사실 이 삼가 죽음을 생각하는 데에서 일을 한 게 제가 유학하기 전부터 일을 했었거든요. 네. 벌써 한 15년이 무슨 한 16년 됐죠. 네, 그때 제가 일했던 타이틀이 청소년 죽음 준비 교육 연구 실장이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희 재단의 이제 김홍란 이사장님께서는 청소년들에게 죽음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청소년들 교과서에 죽음 교육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생명 존중, 뭐 자살 예방, 그리고 그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인식을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뭐 조금 전에 한다면 아동들도 할 수 있죠.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어 뭐 그림책 같은 거를 통해서 그 미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죽음 책들이 많거든요. 네. 동화책들이. 그런 것들을 읽어주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이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보통 미국에서 첫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반려동물 사별이 첫 죽음이거든요. 네. 아니면 조부모가 네, 돌아가실 네. 때인데 이렇게 그랬을 때 아이들이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겪게 되는 자신들의 슬픔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청소년기 시기 그리고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훌쩍 뛰어넘어서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좀 가깝다라고 볼 수는 있죠. 네. 그렇죠. 이제 노년들에게 죽음 교육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전 연령기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네. 그 어떤 커리큘럼들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 임병식 이사장님께서는 특히 그 우리 생애 주기를 노년기에서 끝나는 그런 심리학적 관점을 좀 비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십니까? 이게 보통 피아제라든지 파블로프, 여러 에릭슨 이렇게 여러 심리학자들의 교본에 보면은 우리의 라이프 스팬 생애 주기를 영아기, 유아기 또는 3살에서 5살까지를 아동기, 네. 그다음에 청소년기, 청년기,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 임종기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한 번 더 추가를 해야 된다.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임종기라고 하는 것은 삶에 태어나면서 마지막까지 이뤄가는 마침표, 종결 의식이죠. 만약에 마침표가 없다고 한다면 구두점이 없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삶의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이제 에릭슨 같은 경우도 노년기에는 통합적인 어떤 그런 삶을 반출하면서 지난 과정을 회의하고 또 반성하고 자신의 삶의 의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각하는 그런 단계를 노년기로 하는데 그렇지만 임종기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정착지에서의 그 삶도 이것이었구나 하는 그동안 삶에 살아온 모든 과정들 왜 이 사람을 만났고 내 가족을 만났고 내가 왜 살아온 의미와 방향이 무엇이었는지를 구두점 찍기 마침표 네. 이런 임종기를 설정을 했어야 우리는 비로소 삶의 완성 품위 있는 어떤 진정한 어떤 디그너티의 네.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종식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저는 노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종기라고 하는 생애 단계 특별한 단계죠. 임종기라고 하는 것은
생애의 특별한 단계라는 거죠. 네.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우리는 이 부분이 공백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임종기라는 이 부분을 공백으로 남겼기 때문에 계속 심리 상담에서는 노년기로만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임종기로서의 여백, 공백을 우리는 놓쳤다. 이 부분 우리가 만약에 어떤 둔다면, 연장한다면 오히려 삶의 죽음에 대한 담론이나 삶의 어떤 가치나 의미, 방향성을 우리는 온전하게 제시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네.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 짧은 시간에 이 웰다잉이란 이 큰 주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두 분의 말씀을 좀 종합을 하면 웰다잉은 다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곧 웰다잉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웰다잉이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죽는 것이 좋은 죽음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자, 2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 사회적으로는 어떤 제도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습니다만 정부 또 기관들, 관련 기관들, 학교 이런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두 분과 함께 2부에서도 말씀 계속 나눠가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